차가운 겨울비가 아스팔트를 쉬지 않고 때리던 늦은 밤. 서울의 화려함 뒤편. 종로의 낡은 골목길은 젖은 신문지처럼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행인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리. 오직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죠. 그 싸움의 한가운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수레 위에서 어묵 국물이 따뜻하게 끓고 있었고 70년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훈장처럼 새겨진 김 노인이 언손을 호호 불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건네는 어묵꼬치 하나, 뜨끈한 국물 한 컵은 이 팍팍한 도시의 밤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밤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경찰 순찰차 한 대가 포장마차 바로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갓탈인 듯 빳빳한 제복을 입은 젊은 경찰이 내렸죠. 훤칠한 키에 아이돌처럼 잘생긴 얼굴. 하지만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칼날처럼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민준 경위. 이 구역 순찰팀장이었죠. 그의 뒤를 따라 앳된 얼굴의 이수진 순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서 장사하세요. 최민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가 허가된 구역이 아닌 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도시 미관 해치고 통행 방해하고 이거 엄연한 불법 점거라고요? 김 노인은 허리를 굽신거리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최순경님. 아니, 팀장님. 죄송합니다. 오늘만 하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손주 놈 약값이 모자라서. 노인의 애처로운 목소리에도 최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재미있다는 듯이 가지고 놀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웃었죠. 약값 그건 할아버지 사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 순간 그의 군화발이 매정하게 포장마차 수레를 걷어찼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레가 위태롭게 흔들리더니 맥없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십 개의 어묵꼬치와 떡, 순대가 빗물이 고인 더러운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 아스팔트 위에서 마지막 온기를 이루며 차갑게 식어갔죠. 김 노인의 하룻밤 벌이, 손자의 약값,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그렇게 시궁창으로 처박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김 노인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다 못한 이수진 순경이 최민준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벌레를 떼어내듯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죠. 넌 빠져있어. 어디서 감히 상사한테 훈계질이야. 경찰이 민생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기강이 더 중요한 거야. 저런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기 시작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그의 입에서 법치와 기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의 행동은 그 단어들을 처참하게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거대한 아버지가 있었고 그것이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자 그의 유일한 법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경멸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불법으로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다 자업자득이에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어묵꼬치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의 군화가 노인의 손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으드득, 희미하지만 섬뜩한 소리와 함께 노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닥쳐, 경찰 말 안 들리냐. 최민준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골목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경찰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노인을 향해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고 부여한 공권력이 가장 추악한 폭력의 형태로 변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 순경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고 골목길에 몇 안 되는 행인들은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복이 주는 위압감, 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권력 앞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시민을 짓밟고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이 약자를 유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길 건너편 비닐 천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포장마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먼지 묻은 작업복 점퍼, 거칠게 그을린 피부, 세상의 모든 피곤을 짊어진 듯한 무뚝뚝한 표정. 그는 묵묵히 소주잔을 기울이며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동정심도,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고요한 심연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그의 이름은 마동석. 사람들은 그를 그저 힘든 하루를 술로 달래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거대한 침묵 속에 대한민국 경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준 경위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짓밟은 것이 늙은 노인의 손등이 아니라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전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마동석이 저 부패한 경찰의 얼굴에 법을 새기는 그 통쾌한 밤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최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빗소리에 섞여 차갑게 흩어졌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번뜩였고 손에 들린 경찰봉은 무력한 노인을 향해 금방이라도 내리쳐질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경찰봉을 든 팔을 치켜드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 빗속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일어섰다. 마치 깊은 동면에서 깨어난 겨울잠 곰처럼 육중하지만 위압적인 움직임이었다. 마동석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소주 한 잔을 입안에 털어넣고는 묵직한 몸을 일으켜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걷고 밖으로 나섰다. 뚜벅, 뚜벅,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골목길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무겁게 울렸다. 흠뻑 젖은 작업복 점퍼는 그의 거대한 근육질 몸을 다 가리지 못했고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뎌낸 듯한 무뚝뚝한 얼굴은 빗물에 젖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는 최민준과 김노인 사이를 막아서듯 거대한 산처럼 우뚝 섰다. 뭡니까? 당신 최민준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남자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거친 손, 딱 봐도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나 하는 인부의 행색이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경멸 어린 미소가 걸렸다. 아저씨, 위험하니까 비켜요. 지금 경찰이 공무집행하는 거 안 보입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잡혀가고 싶어요. 마동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김노인을 내려다보았다. 짓밟혀 붉게 부어오른 손등,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리고는 다시 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방금 전 포장마차 안에서 보았던 텅 빈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뜨거운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공무집행 마동석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개의 자갈이 한꺼번에 굴러가는 것처럼 낮고 거칠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2항.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이 법에 명시된 최소 한도의 행사라고 생각하나 최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어디서 막노동꾼 따위가 감히 법 조항을 들먹이는가?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마저 치밀어 올랐다. 하이 아저씨가 진짜 웃기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법을 가르쳐. 내가 경찰이야. 당신이 경찰이야.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3초 안에 안 비키면 당신부터 체포하겠어. 하나, 둘. 최민준이 셋을 외치며 경찰봉을 마동석의 어깨를 향해 휘두르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번쩍. 마동석의 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그의 거대한 손이 최민준이 경찰봉을 쥔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컥. 최민준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손목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팔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손에서 경찰봉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했을 때 성립하지. 지금 폭행을 하려는 건 당신이야. 나야. 마동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최민준의 손목을 잡은 채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최민준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다. 눈앞의 남자는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 그의 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치 조련사를 마주한 맹수처럼 본능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있었다. 이거 안 놔. 이거 폭행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최민준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발악했다. 하지만 마동석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최민준의 손목을 잡은 다른 쪽 손, 그의 주먹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시멘트 포대를 수없이 나르고 쇠파이프를 맨손으로 휘게 만들었을 그의 주먹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흉기와도 같았다. 법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야. 마동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모르면 몸으로라도 배우는 수밖에. 퍽.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마동석의 주먹이 최민준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단 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 한 방에는 골목길의 모든 공기를 빨아들일 듯한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몸이 새우처럼 구부러졌다. 그의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억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그는 그대로 뒤로 나가떨어져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버렸다. 그가 김노인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한 모습으로 마동석은 쓰러진 최민준을 내려다보며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손을 툭툭 털었다. 그는 김노인에게 다가가 그의 몸을 부축해 일으켰다.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노인은 겁에 질린 눈으로 마동석과 쓰러진 최민준을 번갈아 보며 고개만 연신 끄덕였다. 마동석은 쓰러진 포장마차 수레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바로 세웠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어묵 몇 개를 주워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민준이 고통 속에서도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치욕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다. 당장 이쪽으로 지원 병력 보내. 전부 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다. 아주 씹어먹을 새끼야. 내가 오늘 저 새끼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 버릴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잠시 후 골목길 저편에서 여러 대의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미친 듯이 번쩍이며 이 작은 골목길을 향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한 명의 인부가 시작한 작은 정의의 심판은 이제 경찰 전체와의 거대한 전쟁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찢어질 듯한 굉음은 골목길의 좁은 공간을 가득 메우며 고막을 압박했다. 잠시 후 2대, 3대, 아니 무려 5대의 순찰차가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마동석과 김노인을 포위하듯 둘러쌌다.
차문이 동시에 열리며 10여 명의 경찰들이 곤봉과 방패를 손에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테러리스트를 진압하는 특수부대처럼 완벽한 포위망을 형성하며 천천히 마동석에게 접근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일으킨 최민준 경위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복부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했지만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다. 저 새끼야, 저 새끼가 날 쳤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고 최민준이 마동석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그의 고함에 경찰들의 움직임이 더욱 기민해졌다. 그들은 마동석을 잠재적 폭력범으로 간주하고 금방이라도 덮칠 듯한 기세로 거리를 좁혀왔다. 이수진, 순경은 이 모든 광경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마동석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가 경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렸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저 거구의 남자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상황을 지휘하는 것은 이 지역 지구대장이었다. 그는 최민준의 아버지, 최강혁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속 라인에 있는 인물로 최민준의 전화를 받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마동석을 훑어보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신분증 제시해. 그리고 경찰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소.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구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동석이 움직였다. 그는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작업복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느리고 침착한 움직임에 경찰들은 순간 긴장하며 곤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혹시 흉기라도 꺼내는 것인가? 하지만 마동석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낡고 해진 지갑 하나뿐이었다. 그는 지갑을 열고 그 안에서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카드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도 아니었다. 어떤 화려한 문양이나 장식도 없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오직 금박으로 찍힌 작은 봉황 문양과 그 아래에 새겨진 일련 번호 하나가 전부였다. 이름도, 직급도, 소속도, 그 어떤 정보도 적혀 있지 않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카드였다. 마동석은 그 카드를 지구대장을 향해 말없이 내밀었다. 지구대장은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요? 무슨 사입이 종교 신분증이라도 되는 건가? 장난치지 말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는 카드를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카드에 닿기 직전 그의 눈이 카드 중앙의 작은 봉황 문양에 멈췄다. 경찰 생활 20년. 그는 수많은 신분증과 공무원증을 봐왔다. 하지만 저 문양, 저것은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뇌리 깊숙한 곳, 경찰학교 시절 전설처럼 들었던 어떤 존재를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 내부망에 접속했다. 그리고는 카드의 일련 번호를 입력했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단 한 줄의 문장을 본 순간 지구대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붙잡았다. 그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장님, 왜 그러십니까? 옆에 있던 경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지구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마동석의 얼굴과 카드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찰로서의 위엄이나 권위는 없었다. 그 자리에는 마치 지엄한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신하처럼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최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대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새끼 당장 안 잡아가고 그가 소리쳤지만 지구대장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공손하게 두 손으로 마동석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그리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몰라 봬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경악스러운 광경에 주변의 모든 경찰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일개 인부에게 고함을 치던 지구대장이 갑자기 왜 저렇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는가? 저 카드가 대체 무엇이기에? 최민주는 분노를 넘어 혼란에 빠졌다. 대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놈은 그냥 공사장 인부라고요. 그때 지구대장이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는 최민준을 향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살기마저 느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닥쳐. 최민준 경이 자네야말로 제정신인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는 마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뭐 하고 있어 전원. 총기 거두고 차렷 자세로서 당장 경찰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관의 불호령에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10여 명의 경찰들이 마동석을 앞에 두고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다. 방금 전까지의 살벌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최고 지휘관을 사열하는 군대처럼 기묘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골목길을 감쌌다. 마동석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고 점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최민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밤의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최민준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이 작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기묘한 대치. 하나의 정체불명 카드 앞에 무릎 꿇은 공권력. 이 모든 일은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경찰 조직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장부를 향해 날아가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가 가진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왜 이 밤, 이 초라한 골목길에 있었던 것일까? 종로의 작은 골목길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기묘한 정적은 마동석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의해 깨졌다. 다들 철수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조용한 통보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구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하들을 향해 손짓했다. 못 들었나 전원? 즉시 현장에서 철수한다 신속히. 경찰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상관의 필사적인 명령에 서둘러 순찰차에 올라탔다. 요란하게 등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마치 도망치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순식간에 골목길에는 마동석과 김노인, 그리고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민준과 이수진 순경만이 남았다. 최민준은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아버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권위조차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일개 지구대장을 저토록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는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불안감으로 뒤엉켜 있었다. 마동석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김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르신,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손주 약도 사주시고 망가진 것들도 새로 장만하십시오. 김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마동석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노인이 위태로운 발걸음으로 사라진 후 마동석은 마지막으로 최민준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이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사냥꾼의 그것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오늘 밤 잠 못 이룰 거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빗속의 어둠 속으로 거대한 몸을 돌렸다.
그는 택시를 잡거나 차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어둠이 시작되는 곳을 향해 걸어갔고 이내 골목길의 풍경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어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에야 최민주는 겨우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웬 미친놈이 절 폭행하고. 그는 방금 겪었던 모든 일을 격앙된 목소리로 쏟아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 서울지방경찰청장 최강혁은 값비싼 와인잔을 기울이며 아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미물에 대한 짜증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놈 신원은 확인했나 아니요. 지구대장이 갑자기 그놈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바람에 카드 한 장을 보더니 완전히 겁에 질려서 최강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카드, 무슨 카드? 그는 아들의 설명을 들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시비가 아님을 직감했다. 경찰 조직 내에는 공식적인 지휘 계통 외에 극소수의 최고위층만이 아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설마. 한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마동석은 서울 시내의 한 낡은 인쇄소 건물 지하로 들어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이었지만 지문과 홍채 인식, 3중 보안 시스템을 거쳐 들어간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비밀 벙커였다. 그곳이 바로 그의 진짜 직장.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국, 통칭 그림자의 본부였다. 그림자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처단하기 위해 10년 전 현직 대통령의 극비 명령으로 창설된 비밀 조직이었다. 경찰, 검찰, 국정원 그 어떤 기관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대통령에게만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칼날. 그리고 마동석. 그의 진짜 직책은 바로 이 무소불위의 조직을 이끄는 국장이었다. 그의 코드네임은 망치. 어떤 견고한 방패도 부숴버리는 정의의 마지막 집행자. 국장님, 오셨습니까? 그림자의 요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다. 마동석은 젖은 작업복을 벗어던졌다. 그 안에는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특수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말했다. 방금 종로에서 있었던 일. 영상 확보했나? 네, 국장님. 주변의 모든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완료했습니다. 최민준 경위의 폭행 장면과 음성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최민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최강혁 청장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당장 화면에 띄워. 스크린 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강혁 청장의 재산 형성 과정, 그가 해결했던 사건들의 배후, 그와 연결된 정재계 인사들의 목록, 그리고 아들 최민준의 과거 비위 기록들까지. 마동석은 팔짱을 낀 채 그 방대한 자료들을 무서운 속도로 훑어내려갔다. 그의 눈은 단순한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흩어져 있는 점들을 연결해 부패라는 거대한 괴물의 전체적인 형상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최강혁. 이놈이 생각보다 더 깊이 썩었군. 단순한 비리 경찰이 아니야.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거대한 카르텔의 정점이다. 마동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원래 다른 대형 비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건설 노동자로 위장 잠입 중이었다. 종로의 포장마차에 들른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은 그에게 더 크고 더러운 맹수의 꼬리를 잡게 만들었다. 그는 요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밤부터 우리의 목표를 변경한다. 최강혁 카르텔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놈들의 자금 흐름, 인맥, 약점,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이참에 서울 경찰의 썩은 뿌리를 밑동부터 뽑아버릴 테니. 그의 선포와 함께 그림자라는 거대한 사냥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최정예 요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침투 계획을 세웠다. 한편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최강혁 청장은 마침내 그 카드의 정체를 알아냈다. 그의 정보망을 통해 얻어낸 답은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대통령 직속. 그림자.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인부가 아니라 자신조차 감히 어찌할 수 없는 대통령의 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이제 반격을 준비해야만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전쟁의 서막은 아주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었다. 최강혁 청장은 공포에 잠식당하는 대신 오히려 독사처럼 더욱 차갑고 교활해졌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보통 상대가 아님을 깨닫고 선제 공격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그림자의 수장, 마동석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동석의 신원은 국가 1급 기밀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었다. 최강혁이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망치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며 엄청난 전투력과 비상한 두뇌를 가진 인물이라는 단편적인 정보뿐이었다. 정체를 모르면 만들면 되지. 최강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수족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종로 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려.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엘리트 경찰이 신원 미상의 거구의 폭력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증거는 없으면 만들고 목격자는 돈으로 사면 돼. 언론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의 명령과 함께 거대한 여론 조작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친경찰 성향의 언론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의문의 폭력배. 이대로 괜찮은가? 엘리트 경찰의 눈물. 공무집행 중 중상 입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최민준이 병상에 누워린 거를 맞는 교묘하게 연출된 사진들이 퍼져나갔다. 여론은 순식간에 마동석을 경찰을 때려잡는 흉악범으로 최민준을 불의에 맞서다 희생된 젊은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그림자의 본부에서 마동석은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요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국장님, 이대로 둘 겁니까? 저들이 흙을 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나서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놈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이 파괴도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완전히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법이다. 그의 진짜 목표는 최민준이라는 작은 도마뱀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용, 최강혁이었다. 그리고 용을 잡기 위해서는 내부의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의 시선은 CCTV 영상 속 최민준의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괴로워하던 한 젊은 여경에게 향했다. 이수진 순경. 그녀의 눈빛에서 마동석은 아직 완전히 썩지 않은 정의에 대한 마지막 양심의 불씨를 보았다. 그날 밤, 퇴근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낡은 원룸으로 향하던 이수진 순경의 앞을 한 남자가 막아섰다. 작업복 차림의 마동석이었다. 이수진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손이 허리춤에 가스총으로 향했다. 진정해. 이수진 순경. 마동석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다.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대화를 하러 왔어. 그는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씩을 앞에 두고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마동석이었다. 그날 밤 모든 걸 봤겠지. 진실이 뭔지 당신은 알고 있잖아.
이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양심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최강혁 청장의 권력, 경찰 조직의 거대한 벽, 그 앞에서 자신은 한낱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경찰 인생은 물론 평범한 삶마저 끝장날 수 있었다. 제가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전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마동석은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숟가락으로 국밥을 휘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 어릴 적 꿈이 경찰이었다고 들었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그래서 그 힘든 경찰 시험을 뚫고 이 자리에 온 거겠지. 그의 말에 이수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가 자신의 신상까지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제복, 부끄럽지 않나? 마동소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지켜야 할 시민이 눈앞에서 짓밟히는 걸 보고도 침묵하고 악랄한 범죄자의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어. 그게 당신이 꿈꾸던 경찰의 모습인가?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부패한 어른들의 모습과 지금 당신은 뭐가 다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럼 저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상대는 서울경찰청장이에요. 제가 나서면 저 하나 죽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마동석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혼자 싸우라는 게 아니야. 당신 뒤에는 내가 있어. 당신이 용기를 내준다면, 당신이 저들의 내부에서 작은 문 하나만 열어준다면 나머지는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당신이 꿈꿨던 진짜 경찰의 모습을 내가 되찾아주겠어.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안에는 보안 통신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당신이 최강혁과 최민준의 비리에 대한 아주 작은 증거나 단서라도 발견하면 이걸 통해 나에게 보내. 절대 추적당하지 않아.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이대로 썩은 물에 잠식당하는 기계 부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진실의 편에 서서 당신의 제복에 묻은 오물을 씻어낼 것인가? 마동석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산을 마치고 국밥집을 나섰다. 가게 안에는 이수진 순경과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만이 남았다. 그녀는 한참을 그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위험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정의의 초대장이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마침내 USB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자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은 그렇게 한 용기 있는 평범한 순경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이수진 순경의 결심은 최강혁의 철옹성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순찰팀에 계속 남아 그의 눈과 귀를 피하며 비밀스럽게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마동석에게 보낸 정보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이었다. 최민준이 동료들에게 자랑처럼 떠벌렸던 다음 주에 있을 강남의 한 고급 클럽에서의 파티 계획이었다. 아버지가 큰 건 하나 해결하셨다고. 나한테 용돈 두둑이 챙겨주셨거든. 너희들 그날 밤은 다 죽을 준비해라. 마동석은 그 정보를 놓치지 않았다. 큰 건이라는 단어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즉시 그림자 요원들을 클럽 주변에 잠입시켰다. 파티 당일 밤,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속에서 최민준과 그의 친구들은 술과 유흥에 취해 있었다. 마동석의 요원들은 웨이터와 손님으로 위장하여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다. 술에 취한 최민준의 입에서는 위험한 말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재개발 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었지. 그 골치 아픈 반대파 늙은이들. 우리 아버지가 대화 몇 번 하니까 다들 깨끗하게 정리되더라고. 하하야. 근데 그 포장마차 할배는 어떻게 됐냐? 그놈 때문에 내 얼굴이 말이 아니었잖아. 아, 그 영감, 그것도 다 계획에 있던 거야. 그 자리가 재개발 부지 입구의 마지막 알박기였거든. 얌전히 나가라고 할 때 나갔으면 좋았을걸. 굳이 맞아서 쫓겨나잖아? 덕분에 우리 아버지한테 칭찬만 들었지.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김노인 폭행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강혁이 주도하는 거대한 불법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폭력이었던 것이다. 마동석은 모든 녹취록을 보고받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쓰레기만도 못한 놈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강혁은 단순한 비리 경찰이 아니라 건설사와 조폭, 그리고 부패한 정치권까지 연결된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강혁은 언론과 여론이라는 강력한 방패 뒤에 숨어 있었다. 그 방패를 먼저 부수지 않으면 어떤 진실도 대중에게 닿을 수 없었다. 마동석은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전공법 대신 최강혁이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즉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그림자의 해킹팀에게 지시했다. 최강혁과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사들의 내부 비리, 기자들의 약점, 세금 탈루 내역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내. 며칠 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기묘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특정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촌지를 받아왔다는 의혹, 한 유명 앵커의 숨겨진 부동산 투기 문제, 심지어 최강혁 청장과 가장 가까운 신문사 사주의 아들이 마약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루머까지. 출처불명의 정보들이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서 삽시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다. 최강혁을 옹호하던 언론사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마동석 사건에 대한 보도를 줄이고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최강혁의 가장 강력했던 방패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때 마동석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방송국의 한 PD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그는 그동안 수집했던 최강혁의 비리 증거 중 일부, 즉 그의 차명 재산 목록과 불법 재개발 사업 관련 내부 문건 몇 개를 넘겼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최강혁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증거를 원한다면 당신의 용기를 증명해 보이시오. PD는 반신반의했지만 자료의 파급력을 알아보고 즉시 비밀리에 취재팀을 꾸렸다. 그들이 조사를 시작하자 최강혁의 범죄 행각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가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수십 채에 달한다는 사실,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 심지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부하 경찰들에게 사건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확보했다. 최강혁은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을 느끼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종로에 그 인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마동석을 단순한 폭력배로 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힘을 가진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놈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기 전에 내가 먼저 놈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 최강혁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동석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릴 치명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 내부에 자신의 직속 라인, 가장 충성스럽고 잔인한 해결사들로 구성된 비밀팀을 소집했다. 놈의 은신처를 찾아내,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사고사든 실종이든 상관없어.
이 세상에서 그냥 증발시켜버려 그의 명령에 경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진짜 사냥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첨단 감청 장비와 광범위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마동석의 흔적을 쫓았다. 마침내 그들은 마동석이 위장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찾아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중무장한 경찰 특임대 복장의 괴한들이 소리 없이 아파트를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총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체포 작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암살 작전이었다. 서울의 밤은 이제 진실을 밝히려는 자와 덮으려는 자 사이에 목숨을 건 진짜 전쟁터로 변하고 있었다. 마동석은 낡은 아파트의 작은 방,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야생의 맹수처럼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창밖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심지어 벽 너머 이웃집의 냉장고 소음까지. 그는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수진 순경으로부터 최강혁이 비밀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경고를 받은 직후부터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적이 자신의 굴로 직접 찾아오기를. 셋, 둘, 하나. 마동석이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과 동시에 쾅 아파트 현관문이 강력한 충격과 함께 종잇장처럼 찢겨져 나갔다. 섬광탄이 방 안으로 날아와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폭음과 빛을 쏟아냈다. 곧이어 방탄 헬멧과 검은 전투복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일반 경찰이 아니었다.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최정예 특수부대의 움직임이었다. 타겟 확인 거실에 없다 안방으로 진입. 그들이 안방문을 걷어차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침대와 활짝 열린 창문뿐이었다. 놓쳤다. 놈이 창문으로 탈출했다. 추격해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다. 괴한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지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괴한들이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텅 비어 있어야 할 옷장 문이 열려 있고 거대한 산과도 같은 마동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옷장 안에 숨어 사냥꾼들이 자신의 덫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저 새끼. 당황한 팀장이 마동석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마동석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거대한 몸은 그 육중함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튀어나갔다. 그는 총알이 날아올 직선 경로를 피하며 방 안의 낡은 책상을 발로 차 쓰러뜨려 자신과 괴한들 사이에 즉석 엄폐물을 만들었다. 탕탕탕 소음기가 달린 총성이 연달아 터지며 책상을 관통했지만 마동석은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인 후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며 괴한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다. 첫 번째 괴한이 동료를 엄호하기 위해 뒤를 도는 순간 마동석의 강철 같은 팔뚝이 그의 목을 휘감았다. 컥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괴한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포위의 놈을 좁은 곳으로 몰아 팀장의 고함에 괴한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대형을 갖추려 했다. 하지만 좁은 아파트 안은 그들의 팀워크를 발휘하기에 최악의 장소였다. 오히려 그들의 숫자는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할 뿐이었다. 마동석에게 이곳은 자신의 힘과 지형 이해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사냥터였다. 그는 냉장고 문을 뜯어내 방패처럼 사용하며 총알을 막아냈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 의자, 냄비, 심지어 TV까지 을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했다. 그는 단순한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는 공간과 상황을 지배하는 전략가였다. 그는 괴한들을 좁은 부엌으로 유인한 뒤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를 던져 순간적인 폭발을 일으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아수라장이 된 아파트 안에서
마동석은 분노한 곰처럼 날뛰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 한 방 한 방에 최정예의 요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마침내 방 안에는 마동석과 두려움에 질려 총을 든 채 뒷걸음질 치는 팀장만이 남았다. 오지 마오면 쏴버릴 거야. 팀장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동석은 그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결국 팀장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이 마동석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피가 솟구쳤다. 하지만 마동 S의 우옥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기에 물린 것처럼 어깨를 한번 툭 털고는 마지막 남은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그의 손이 팀장의 총을 쥔 손을 움켜쥐었다. 우드득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팀장의 손가락뼈가 부러지며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강혁에게 전해. 다음은 내 놈 차례라고. 마동석은 의식을 잃어가는 팀장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그는 쓰러진 요원들의 통신 장비를 챙기고 어깨의 상처를 작업복 조각으로 대충 동여맸다. 그리고는 자신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탈출로 아파트의 환풍구를 통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마주한 것은 전쟁터처럼 변해버린 아파트와 처참하게 쓰러져 신음하는 최정예의 비밀팀의 모습뿐이었다. 최강혁은 보고를 받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자신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한 명의 남자에게 박살나 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마동석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제거 불가능한 괴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숨어있던 것은 사냥감이 아니었다. 상처를 입고 더욱 분노한 진짜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그 사냥꾼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강혁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사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채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최강혁의 암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마동석에게도 작은 상처와 함께 중요한 단서 하나를 남겼다. 그는 쓰러뜨린 비밀팀 요원들의 통신 장비를 분석하여 그들이 최강혁의 직속 부하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강혁은 언제든 꼬리를 자르고 그들을 개인적 일탈을 저지른 부패 경찰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다. 마동석에게는 최강혁이 이 모든 일의 정점이라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건, 즉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왜 하필 그 포장마차였을까? 어깨의 총상을 스스로 치료하며 마동석은 사건의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갔다. 최민준의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노인의 포장마차는 재개발 부지의 마지막 알박기였다. 하지만 그 넓은 재개발 부지에서 왜 하필 그 작고 초라한 포장마차 하나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일까? 그 뒤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 이수진 순경에게 연락했다. 종로 재개발 사업의 전체 도면과 사업 허가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해줘. 특히 도시 계획 변경이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해. 이수진은 위험을 무릅쓰고 심야의 경찰서와 구청 서버를 오가며 관련 자료들을 빼내 마동석에게 전송했다. 그림자의 본부에서 마동석과 요원들은 수백 장에 달하는 복잡한 서류와 도면을 밤새도록 분석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인 한 요원이 도면의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이상점을 발견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보십시오. 재개발 부지 지하에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과는 다른 정체불명의 지하 관로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는 재개발 부지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한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관로가 지상으로 나오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김노인의 포장마차가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마동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 관로의 정체를 파악해 용도가 뭐지? 해킹팀이 국가 기반 시설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진 끝에 마침내 그 관로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것은 20년 전 폐쇄된 구형산업 폐기물 처리용 지하 관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폐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산업 폐기물, 지하, 관로, 재개발. 마동석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놈들,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었어. 그는 즉시 다른 팀에게 지시했다. 최강혁이 뒤를 봐주는 건설사, 대진건설의 최근 사업 내역을 전부 조사해 특히 해외에서 수주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대진건설은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화학공장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양의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미친놈들. 마동석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강혁과 대진건설은 서울 한복판 재개발을 명분으로 땅속에 묻혀있던 폐기물 관로를 몰래 복구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관로를 통해 해외에서 밀반입한 수만 톤의 치명적인 독성 폐기물을 대한민국의 심장, 한강에 몰래 방류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얻게 될 이익은 수천억 원에 달했지만 그 대가는 서울 시민 전체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환경 재앙이었다. 김노인의 포장마차는 그 끔찍한 계획의 마지막 관문이었기에 그토록 무자비하게 제거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행위였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마동석은 요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놈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범인의 자백이니까. 그는 최강혁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그동안 수집했던 최강혁의 차명 계좌 내역, 대진건설과의 뇌물 거래 장부, 사본, 그리고 암살팀의 통신 기록 일부를 익명의 소포로 최강혁의 사무실에 보냈다. 소포 안에는 단 한 장의 메모만이 들어있었다. 내일 정오. 모든 것을 가지고 청장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메모를 본 최강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이것이 마동석의 마지막 경고이자 협상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M이 자신을 찾아와 모든 증거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할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기 전에 어떻게든 이 괴물과 쇼부를 봐야 한다고 결심했다. 좋아. 이 괴물 새끼.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지. 하지만 넌 그 돈을 들고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거야. 최강혁은 비서에게 지시했다. 내일 정오, 내 집무실의 모든 출입을 통제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놈들로만 주변을 완벽하게 경호하도록. 이번에는 절대 실패란 없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을 마동석을 위한 마지막 무덤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마동석이 그에게 보낸 초대장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거대한 심판의 날,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그 장대한 무대에 막을 올리기 위한 마지막 커튼콜이었을 뿐이다. 대한민국을 삼키려 했던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이제 곧 폭풍의 눈 속에서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최강혁 청장이 직접 주재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었다.
회견의 공식적인 명분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의문의 폭력배 검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마동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킨 뒤 정오에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를 조용히 제거할 생각이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오전 11시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최강혁 청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기자회견장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추문의 중심에 선 인물의 불안감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의 옆에는 희생양 역할을 맡은 최민준이 팔에 깁스를 한 채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최강혁의 중후한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메웠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아들 같은 젊은 경찰이 신원 미상의 흉악범에게 무참히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경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마동석을 온갖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자로 묘사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CCTV 영상과 거짓 증인들의 인터뷰를 증거로 제시하며 여론을 완벽하게 자신의 편으로 이끌고 있었다. 기자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열심히 받아 적었고 생중계되고 있던 방송 화면 아래에는 흉악범의 만행에 분노한다는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최강혁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마동석에 대한 전국 공개 수배를 선포하며 회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기자회견장의 육중한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문 앞에는 낡은 작업복 점퍼 차림의 마동석이 서 있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등 뒤에는 마치 수천의 군대가 함께하는 듯한 압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경악하며 그에게 카메라를 들이댔고 경호를 서던 경찰들은 당황하며 그를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모두 멈춰. 단상 위에서 최강혁이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이 아닌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놈입니다.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온 저 어리석은 놈이 바로 제가 말한 흉악범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체포해. 그의 명령에 경찰들이 일제히 마동석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마동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내 몸에 손을 대는 놈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국가 반역죄의 공범으로 기록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 기세에 경찰들은 순간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의 모든 조명이 한꺼번에 꺼졌다. 암전.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 속에서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 나타난 것은 최강혁의 비리 의혹을 탐사 취재하던 방송국 PD의 얼굴이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탐사보도팀은 한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강혁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추악한 실체를 독점 공개하겠습니다. 최강혁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방송을 중단시켜. 그가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 위로 영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은 강남클럽에서 최민준이 자신의 범행을 자랑처럼 떠벌리는 장면이었다. 그 포장마차 할배. 그것도 다 계획에 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의 표정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영상은 이수진 순경이 몰래 촬영한 최강혁이 부하들에게 사건 조작과 여론몰이를 지시하는 장면이었다. 그 인부는 사회의 쓰레기로 내 아들은 영웅으로 만들어 알겠나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에 회견장 곳곳에서 헛웃음과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그림자의 요원들이 최첨단 장비로 촬영한 최강혁과 대진건설 사장이 비밀리에 만나 독성 폐기물 한강 방류 계획을 모의하는 장면이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린 수천억을 손에 쥐는 겁니다. 청장님, 한강이 좀 오염되면 어때? 그 물 마시고 죽는 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들의 대화가 공개되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충격을 넘어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단상을 향해 달려들며 질문을 퍼부었다. 청장님, 이게 다 사실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까? 최강혁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스크린과 기자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시나리오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가 스스로 만든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발가 벗겨진 것이다. 마동석은 이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 넋이 나간 최강혁의 어깨를 툭 쳤다. 최강혁, 당신을 국가 내란죄 및 반역죄의 현행범으로 대통령의 이름으로 긴급 체포한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기자회견장의 모든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경찰이 아니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의 중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최강혁과 최민준, 그리고 그들의 수족들을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서울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가장 찬란한 조명 아래에서 종말을 고했다. 최강혁 부자의 몰락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마동석이 공개한 증거들은 단순한 비리 폭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린 부패의 암 덩어리를 남김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림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리고 마동석을 책임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부패 청산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망치는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왔다. 그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시작되었다. 최강혁의 입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폭로가 쏟아져 나왔고 그와 연결된 수십 명의 부패한 경찰 고위 간부, 정치인, 기업가들이 줄줄이 쇠고랑을 찼다.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 원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어 그들이 망가뜨린 사회를 재건하는 데 쓰였다. 최강혁과 최민준 부자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최강혁은 국가 반역죄와 내란 음모죄, 살인교사 등 수십 개의 죄목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최민준 역시 폭력, 증거 조작, 범죄 공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맹신했던 권력과 돈은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을 뿐이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던 이수진 순경은 특진을 거듭하며 부패 감시 시스템을 혁신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신입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운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경찰이 되었다. 그리고 종로의 작은 골목길,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던 그 자리,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김노인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구청에서 마련해준 합법적인 공간에서 당당하게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다. 그의 따뜻한 어묵 국물은 여전히 서울의 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새벽, 마동석은 다시 낡은 작업복 점퍼를 입고 김노인의 포장마차를 찾았다. 어르신, 어묵 하나만 주십시오.
김노인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와 함께 가장 푸짐한 어묵꼬치를 건넸다. 덕분입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마동석은 아무 말 없이 어묵을 먹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어떤 훈장이나 명예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망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싹을 틔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계산을 하려 했다. 하지만 김노인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오늘만큼은 제가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영웅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마동석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여명을 향해 그는 다시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이름 없는 그림자 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부패한 권력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정의의 저울이 기울어질 때, 세상이 다시 한번 그를 필요로 할 때까지 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우리 시대가 간절히 원했던 가장 무겁고 가장 믿음직한 정의의 이름 그 자체였다. 그의 거대한 뒷모습 위로 마침내 서울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강지연이라는 한 인물의 차가운 복수극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우리 삶을 관통하는 몇 가지 깊은 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강함과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박태수 대령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30년 군 경력과 어깨 위의 계급장, 그리고 그가 쌓아올린 인맥과 부를 자신의 강함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이용해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 그들은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반면 강지연은 처음에는 누구보다 약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녀는 모욕적인 언사를 묵묵히 견뎌내고 부당한 상황 앞에서도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신념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강함은 어깨 위의 별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지키려는 책임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굳건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주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박태수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힘에 굴복하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 싸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지연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보여줍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진정한 힘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민간인이자 동시에 사단장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때로는 사회의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한 개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자신의 삶을 지휘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지가 바로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부당한 대우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혹은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불의를 키우고 당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존엄하고 강인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면책 조항본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기관, 사건은 교육적 및 오락적 목적을 위해 창작된 허구이며 실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의도가 없으며 이야기의 내용은 전적으로 창작물로서 해석되어야 합니다.